사실 제가 일전에 그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다뤘던 주제가 바로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오해와 진실인데, 그때 나눴던 강연 내용을 좀 축소해서 일반인들에게도 좀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몇 년간 먹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유산균은 장에 제일 많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에 어긋나고요. 일단 장을 바라볼 때 소장이냐 대장이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산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락토바실러스의 경우는 소장 쪽에 좀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왜냐면 소장은 산소가 있는 공간이고요. 대장은 산소가 없는 혐기성 혐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호기성, 산소가 있는 데서 좀 잘 자라는 그런 균주기 때문에 대장보다는 이제 소장에 좀 많이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유산균인 락토바시러스가 가장 많은 비율로 분포하는 부위는 바로 이제 여성분들의 질내입니다. 질내, 우리가 보통 뭐 여성 전용, 그쵸, 질건강 유산균 요즘 많이 섭취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품이 나온 이유는 질 환경에 있어서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장에는 유산균, 락토균의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 미만이고요. 굉장히 적은 비율로 존재를 하고 거의 없습니다. 근데 훨씬 다른 종류의 균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질내에는, 여성분들의 건강한 질내에는 유산균, 그러니까 락토균의 어떤 비율이 거의 뭐 80%, 90% 이상 우점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분들의 이제 질내에는 이런 유산균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있어서 외부의 어떤 병원균에 대한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죠. 우리가 보통 많이 피곤하거나 특히 이제 완경이 되신 어머니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질내 이런 유산균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병원균의 침입이 잦겠죠. 그리고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세균성 질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피곤하거나 이러시면 툭하면 방광염, 요도염 생기시는 여성분들 계시죠. 특히 이제 어머니분들,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요. 어머니분들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조금 피곤하면 그냥 여지없이, 그렇죠, 방광염이 이제 세균성 질염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질내의 어떤 유산균,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의 비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뒤덮고 있는 이 부위 중에서 락토균, 그러니까 유산균이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장이 아니라 바로 이제 여성분들의 질내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렇다면 요즘 이제 질내 건강, 그 질건강 유산균을 많이 또 섭취를 하시죠. 여성분들 아마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마 여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분들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장에 살고 있는 유산균과 질내에 살고 있는 유산균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물론 질내에만 좀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그 유산균들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질건강 유산균에 들어있는 유산균, 그쵸, 락토바실러스 여러 종들이 있는데 제품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것만 꼭 먹어야 그럼 질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균주를 먹었을 때 질내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제품화한 것이지, 장에 있는 다른 유산균들은 그러면 쓸데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질 건강에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것이냐 못 주는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 건강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유산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산균들도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드시는 유산균,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들도 질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반대로 질 건강 유산균은 질 건강에만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질 건강 유산균을 섭취해도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장 건강이 좋은 유산균, 질 건강 유산균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겠다. 제품화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좀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할 건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주를 찾아내서 이걸 제품화한 거기 때문에 질 건강에 도움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장 건강, 질 건강 완전히 분리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점을 또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 건강 유산균 제품 보면은 크랜베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만 들어있는 것보다 크랜베리를 같이 먹는 게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랜베리 자체의 어떤 그런 뭐 항산화 효과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크랜베리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장 건강, 장내뿐만 아니라 질내 유산균이 이제 증가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포가 좀 바뀌는 그런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랜베리가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를 하면은 유산균을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 그래서 두루두루 좋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해가 굉장히 많죠. 오해가 굉장히 많은데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장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라면은 뭐 이런 비만 뭐 관련된 또 면역 관련된 뭐 아토피, 천식 이런 유병률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제왕절개보다는 이제 자연분만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실제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 처음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거의 이제 무균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몇 가지 밖에는 안 되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뀌면서 처음에는 엄마의 그 질 쪽에 있는 그 미생물들 분포랑 아기의 그 장내 미생물 분포랑 많이 흡사한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화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 쪽으로 좀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엄마의 그 분변 장내 미생물과 아이의 장내 미생물이 이제 많이 비슷해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있는데요. 한 800일, 뭐 900일 요때 되면은 이제 아이의 장내 미생물도 예전에 엄마의 질이나 뭐 피부 쪽 미생물들과 더 가까웠던 그런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일반 성인들의 장내 미생물 분포와 흡사해진다. 그러니까 아기의 장내 미생물도 거의 한 3년 가까운 한 2, 3년 되면은 그때부터 일반 우리 성인들과 같은 비슷한 분포로 자리를 잡는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솔리드 식사를 하게 되니까 분유나 이런 걸 먹다가 이유식을 먹게 되는 그 시점과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장내 미생물도 좀 이렇게 성인들처럼 형성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 연구들을 보면은 이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아이들의 장 건강이 뭐 안 좋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또 연구를 통해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장내 미생물이 형성이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거나 이런 차이는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왕절개를 했다고 해서 아이의 장 건강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 이게 장내 미생물이 형성되는 그런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단축시키기 위해서 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모유가 굉장히 좋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섭취는 좀 권장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게 이제 외국 자료들이 제왕절개 뭐 자연분만 이후에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심하다라는 결과들이 좀 많습니다. 외국 자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우리가 일반화해서 한국에 적용을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한국 데이터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분께서는 좀 이상한 거죠. 외국에서는 제왕절개한 아이들과 자연분만 아이들의 어떤 장내 미생물의 분포가 좀 많이 다른데 왜 우리나라는 큰 차이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그 산후조리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출산하면 뭐 거의 다 산후조리원 들어가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제왕절개를 한 아이든 자연분만을 한 아이든 뭐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공간에서 몇 주간 지내다 보니까 이런 장내 미생물들을 쉐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 똥도 싸고 기저귀도 갈고 같은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의 뭐 이런 미생물들이 제왕절개한 아이들한테도 전파가 되고요. 또 반대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비슷해지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독특한 문화로 인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들만 유달리 자연분만한 아이들과 제왕절개한 아이들의 장내 미생물이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듯하죠. 그래서 재미있는 어떤 상상 가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그 아이는 이제 자연분만으로 이제 나온 아이들이 많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게 좀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약사님들 대상으로 이런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조금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관련된 제품들을 이제 구매해서 드시게 되는데
이 너무 마케팅에 좀 현혹돼서 구매하시는 경향들이 좀 많은 그런 사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얘기들은 계속 누누이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연 내용 중에 일부만 일반인들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약사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